네, 한경글로벌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이 ETF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저의 이 마지막 ETF 촬영이 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한동훈 글로벌엑스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7월인데요. 이 7월까지 증시가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올해 사실 이 최고의 상반기를 보낸 이 미국 증시였는데요. 이 ETF 시장에서도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ETF 시장의 흐름은 좀 어땠는지, 좀 롱,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베팅하는 쪽, 숏, 또 반대를 보는 쪽이 있을 텐데 최근의 흐름은 또 어떤 쪽의 경향이 좀 두드러졌나요? 네, 말씀을 주셔서 말인데 진짜로 올해 상반기가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다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올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망했다, 올해 진짜 망했다라고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뭐 진짜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의회에서 예상치 못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약간 7월 달에 있을 이제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좀 파장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다가 실업률이 3.6% 찍으면서 고용 과열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3% 딱 찍으면서 3% 찍으면서 아 진짜 괜찮구나 라는 저도 생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금 흐름을 한번 쭉 봤었는데, 시장이 최근에 그 6월 하순 이후에 빠질 때마다는 레버리지 자금이 유입이 들어왔어요. 레버리지 자금들이 뭐 2주, 3주간 계속 쭉 들어왔었는데, 이걸 결국 보자면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이거를 넣을 만큼 레버리지로 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 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시장이 올랐죠. 최근에 오르고 보니까 최근 또 정말 한 주 동안은 인버스가 또 많았어요. 그 말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이 정도까지 급한 상승세는 좀 아닌 것 같아. 결국 이 말은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지금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박스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반기에도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죠.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분들이랑 이제 저희가 뭐 한국 투자분들, 뭐 일본, 제가 아시아 투자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번 고객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같이 시장을 이기기가 힘든 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주식 비중을 다 못 채우신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주식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AI 이런 걸로 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현재의 지금 이제 증시는 뜨거웠지만 현재의 딱 그냥 그 스냅샷을 했을 때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기엔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락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남은 FOMC,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7월에 25bp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내에 25bp를 또 추가 인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 약세 흐름을 보자면은 결국은 25bp 금리 인상하고 이제 심한데 끝이라는 그런 그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빠지고 뭐 금도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보였던 것이 이제 결국 CPI가 3%를 딱 찍으면서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CPI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느냐,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계속 너무 타이트하니까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기업 실적에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느냐, 뭐 금융주가 잘 나왔지만요. 여기서부터 계속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 본격적인 2분기 기업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아직까지 많아서 현재까지 증시가 또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상반기 때 가장 증시를 많이 끌어올린 재료가 이 테크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테크, 특히 이 매그니피센트 6라고 7이라고 불리는 요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요런 테크주 외에 또 혹시 최근에 좀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 혹시 또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 시장 흐름 자체가 결국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징주를 찾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자금 흐름을 보면은 뭐 그냥 S&P, SPY 같은 뭐 S&P 500 관련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뭐 S&P 500 이퀄 웨이트 해가지고 이제 동일 비중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큰 자금들은 다 기관 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이라서 투자들이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현재의 흐름은 일부 특정 뭐 빅테크나 이런 것보다도 최근같이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시기에는 그냥 그 시장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유롭게 들어왔다. 일단 대표 지수에 그러면 좀 자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나스닥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심들이 많으셨던 부분이 이 나스닥 100, 나스닥 중에서도 100개 종목을 추린 요 지수인데 요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빅테크 비중이 과도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ETF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실제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이제 시장에 공개된 정보에 의한 이제 그 뮤추얼 펀드들 보면은 대략적으로 큰 자금이 300 빌리언이니까 한 40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 펀드와 ETF가 400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 따져 보면은 제 생각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스닥 그러니까 100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이제 황야의 7인 이게 황야의 7인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가 보면은 결국은 나스닥에서 뭐 비중이 7개가 지금 4.5%가 넘는 그 종목들이 합이 48%를 넘을 경우에 는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나스닥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금 19일이니까 21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조정하고 24일부터 이제 그 시작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여기 7개의 기업이 합이 50%, 51%, 뭐 55%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40%줄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 뭐 11%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100을 추종한 자금이 400조 원인데 여기에서 50%가 매그니피센트 7이에요. 그러면 200조가 지금 7개를 추종하는 거겠죠. 200조가. 근데 지금 줄어드는 리밸런싱이 10%입니다. 그러니까 200조에서 줄어드는 비용이 뭐 20조 아니면 30조 그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 20조, 30조 수준의 이동이 생길 건데 7개의 이제 총 7개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13 trillion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3 trillion 달러이면은 이게 1경 7천조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20조, 30조라는 자금을 봤을 때 이것이 뭐 0.1%도 아니죠. 0.0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ETF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주식 자체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봤을 때는 뭐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애플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나스닥 100에서 비중이 20%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12%로 이제 줄었습니다. 스페셜 거기도 똑같이 스페셜 이렇게 리밸런싱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과거에 하고 나서 생각보다 큰 비중의 변화는 없었어요. 영향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10% 정도의 비중 자체가 줄겠지만 전체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00조 원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은 뭐 기관들의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기관들의 사모펀드들, 그리고 헤지 펀드들 이런 공개적으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이것보다는 조금은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0조, 30조 정도를 다 봤는데 ETF 시장 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크에 집중되어 있는 ETF들, 그러니까 빅테크 이런 비중이 높은 기업들 또는 이제 뭐 요즘에 ETF 신기한 거 많죠. 싱글 종목 ETF들, 싱글 종목 ETF들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시장 빠질 때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이슈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싱글 종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하나의 ETF로 구성한 상품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이 종합적으로 이 영향 액수로 보면은 미미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이 테크주 말고 ETF 쪽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던 게 비트코인 ETF예요. 물론 기존에 비트코인 ETF가 있었습니다. 이 롱으로 가는 것도 있고 숏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키워드가 새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요것 때문에 사실 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원리가 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나왔거든요. 비토라는 ETF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올 때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비트코인 선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하려면 스팟 ETF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불안전하고 결국은 이제 이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면은 현물 ETF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회사들이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을 하려고 막 신청서를 넣었어요. 근데 SEC에서 신청서 자체를 반려를 했습니다. 억셉트 신청서 자체를 받지 않고 안 받겠다. 아니면 이제 뭉뚱그리고 있다가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2번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럼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기준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위험한 상품이고 뭐 이래서 못하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또 약간 얘기가 틀려졌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ETF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블랙락의 그 ETF 그 브랜드인 iShares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위인 Invesco가 있고 10위인 WisdomTree 그리고 이제 11위인 VanEck 있고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ETF 회사는 신생이지만 대형 뮤추얼 펀드 회사죠. 이렇게 큰 대표 운용사들을 포함해서 비트와이즈라는 이제 크립토만 전문으로 하는 ETF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총 6개가 비트코인 스팟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최근까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테라 사건도 있었고 뭐 일명 스캠이라고 해서 뭐 해킹 사건도 많았고 이게 일부 기업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위험해. 그래서 SEC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는 분위기였죠. 근데 결국은 이 대형 운용사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거 봐라. 이거를 쉬쉬하면서 규제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제대로 그냥 믿을 만한 ETF 운용사들이 SEC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스팟 비트코인을 내서 우리가 보호를 하자.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C에서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게 오피셜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accept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쉬쉬하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죠. 저도 이제 iShares에서 이 상품 넣은 담당자를 알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제 넣는 거를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오피셜하게 뉴스가 났다는 것은 SEC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진일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SEC에서 새로운 ETF를 이제 신청을 내면은 4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다가옵니다. 코앞이네요. 코앞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EC가 바로 답변을 안 주고 좀 딜레이 이렇게 푸시백을 할 수 있어요. 딜레이를 해가지고 최대한 한 240일까지를 이제 답변을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45일이 다음 주로 이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iShares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인베스코까지 따라붙은 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이제 베넥이라든지 뭐 아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냈다가 다 취소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 현물 ETF들이 새로 나오면 이쪽에 자금들이 많이 유입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근데 저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스팟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투자 자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그냥 어디서 사죠? 증권사에서 못 사잖아요. 네. 증권사에서 안 사고 저기 암호화폐 거래소들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샀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때 쉽게 왔다 갔다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좌로만 해야 되고 그 은행으로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배분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했겠지만 자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급변하게 주식과 채권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스팟 비트코인 ETF가 나와서 저희가 그냥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순간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 갔다가 비트코인이 좋으면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관 자금 같은 경우도 자산 배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플렉서빌리티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자산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어떻게 됐어, 달러가 어떻게 됐어 하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세웠던 암호화폐가 내세웠던 논리가 우리 암호화폐는 기존에 있는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이거였는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변동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이 스팟 비트코인이 통과가 되는 순간 이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은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장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동전의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더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실제 좀 티커로 이 분류가 돼서 투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들하고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지금 새로운 이 스팟성의 이 스팟 ETF가 생기면서 기존의 ETF들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 비트코인 관련 ETF들 거래 동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ETF로 나와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비토라는 ETF가 있죠. 비토는 이제 프로쉐어스입니다.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이 비토라는 이 ETF가 현재 규모는 1조가 1.2 빌리언 달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선물 거래소, 미국 선물 거래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저희가 알기로는 24시간 365일 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물 시장은 당연히 종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선물 이제 롤오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그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가라는 것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비트코인 선물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런던 시간 4시로 종가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일 가격의 제한폭이 20%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장중에는 같이 추종을 하고 하지만 또 쫓아가는 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이 비트코인과의 약간 실제로는 가격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ETF라는 미국 거래 시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선물은 이제 이러한 20% 가격 제한폭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일명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이 주식형 ETF 예를 들어서 이제 티커로 BKCH라는 이제 블록체인 딱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BKCH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러한 엄청나게 큰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된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채굴 업체들
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뭐 IT 서비스라든지 뭐 컨슈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뭐 미국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생 상품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선물로 거래되니까 이거는 주식형이라서 조금 다르다. 다만 근데 가격의 변동폭을 보면은 주식형이 훨씬 커요. 왜냐면은 코인베이스 주가도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움직여요. 올해 코인베이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 이유가 코인베이스는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랑 연동이 되겠죠. 중요한 건 근데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자기 돈 100%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제 레버리지로 빌리겠죠. 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높은데 얘는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까 결국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의 변동성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보다 BKCH 그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네, 와, 이 지금 올해 수익률이 217% 정도 되네요. 3개월간에도 거의 57% 정도가 올랐고, 네. 이게 그 단순히 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블록체인 업체들의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종목들이 올해 성장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것들에 투자하는지 똑같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잘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쨌든 투자를 한다면은 나는 그냥 비트코인에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비토가 맞고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테마에 성장성에 투자하겠다 한다면은 이런 주식형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면은 성과가 훨씬 더 높죠. 대신에 변동수가 그만큼 크니까 그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팟 비트코인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꼭 뭐 코인 지갑이 없어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이 요즘 가장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트렌드가 있어요. 달러 약세입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올 때 한국에서 들어올 때 환율이 1,400원대였습니다. 지금 뭐 1,2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달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달러 이 얘기가 하나의 키워드였었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그만큼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기회로 활용해서 이 달러의 트렌드를 활용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달러도 뭐 롱숏 ETF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동향이 어떤지랑 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달러 약세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물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딱 두 가지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그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UUP라고 하는 이제 US 달러 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Invesco DB는 이제 도이치뱅크입니다. 그래서 DB의 US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bullish ETF, bullish 펀드,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ETF. 그러니까 US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에 베팅하는 ETF.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UDN이라고 해서 이제 US 달러 다운이겠죠. 이 의미가 해서 Invesco DB US 달러 인덱스 bearish 펀드.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뭐 이런 것에 투자한 ETF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보면은 이제 UDN ETF의 성과가 최근에 꽤 괜찮았죠. 훨씬.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위스덤 트리에 있는 USDU 뭐 이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미국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USDU라는 요 지금 티커도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해서 불리시 달러 강세를 이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게 보이네요. 그만큼 좀 투자자들이 최근에 달러가 이 약세로 간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달러는 또 이 여러분들이 ETF들을 활용해서 또 해지를 하시든지 또 투자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를 그래서 팔고
다른 강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화폐를 뭐 산다고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하는 펀드들도 많이 생겼고요. 실제 지금 신흥국 화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달러 말고 다른 미국 외의 국가의 화폐를 산다고 한다면 좀 ETF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런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커리어를 그러니까 이 직장을 잡고 나서 첫 번째 일이 이 환율 관련된 일이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FX 트레이딩 뭐 환해지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와 환율은 진짜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 솔직히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런시 자체에 베팅을 하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냥 저의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만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한국 시장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유럽도 홍콩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미국 갔다가 아침에 호주장 갔다가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가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시기에는 솔직히 환율 ETF에 베팅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환율에 조금 득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통화로 거래가 되는 채권 ETF가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죠. 그러니까 그 이머징 국가의 채권인데 로컬 통화,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되는 채권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로컬 통화가 이제 뭐 강세가 가면은 당연히 뭐 달러, 근데 이건 이제 달러 베이스로 된 거니까 달러 베이스니까 로컬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뭐 수혜를 받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환율 ETF에 하기보다는 신흥국 채권에 해당 통화에 투자하는 그런 ETF로 하게 되면은 환율에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EMLC라는 이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VanEck이라고 하는 그 ETF에서 이제 JP모건 EM 로컬 커런시 펀드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JP모건 EM 로컬 커런시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의 보통 이제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JP모건의 인덱스를 많이 쓰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컬 본드는 보통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 추종하는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규모가 한 3.5 빌리언 정도 되니까 뭐 한 5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한 달 성과가 한 2.9% 그리고 이제 3달 성과가 한 4%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것은 환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LEMB라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FEMB라고 하는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도 한 0.3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환에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환율 자체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 네. 환율 직접 투자보다는 이렇게 이 통화 그 해당 나라의 통화로 운용되는 그런 채권 ETF 이런 부분들로 대체 투자 형태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달러가 최근에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또 관심을 받는 게 금이에요. 왜냐하면 통상 달러와 금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금이 다시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 사실 금이 저희가 연초에도 좀 금을 짚어봤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튼튼한 걸로 나타나면서 사실 조금 식었었죠. 이 최근에 금 관련 ETF는 좀 뭐 자금 유입이 있는지 좀 동향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달러 약세로 가면서 금이 최근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1910불, 1900불에서 1980불 뭐 거의 2000불 뚫나 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한 6, 7% 정도 이렇게 올랐죠. 근데 그런 가운데 ETF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금 ETF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GLD라는 ETF입니다. 이 ETF가 이제 규모가 58빌리언 달러니까 한 70조 정도, 6, 70조 정도 되는 규모죠. 그래서 그 ETF의 최근 흐름을 한번 쭉 보면은 매도세밖에 없습니다. 많이 빠져나갔네. 네,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는 골드를 투자할 때의 그 투자 성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과와는 조금 부분하게 시장이 방금 좋은 포인트 주셨는데 금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을 하는 ETF 투자들의 성향은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라는 변모로 봤을 때 변동성이 야기된다 한다면은 금으로 더 가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민감해서 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주 스마트한 투자들이 미리 조금 움직이는 건 있겠지만 실제로의 큰 자금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달러와 관련된 ETF, 이머징 통화 채권, 그리고 또 이 금 관련 ETF 이런 것들 중에 이 달러의 약세 트렌드를 해지하기에 가장 좀 보편적이거나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볼 만한 전략은 좀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자산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나마 금이 제일 쉽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은 이게 채권은 또 이머징 채권인데 로컬 채권은 또 이제 어렵습니다. 국가의 뭐 매크로만 알면 안 되고 이제 이머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국가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한 건 골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디렉트하게 하는 거라면은 여기 아까 전에 말씀주셨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좀 방향성을 조금 뭐 읽으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달러 ETF들 같은 경우도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조금 보수적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골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인디렉트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관심이 가장 많이 받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올해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나라를 다시 리오프닝을 했죠. 근데 정말 경제가 생각보다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GDP도 예상보다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좀 소비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이 경제 자체가 활력이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의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중국이 거의 다시 바닥으로 또 온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을 들어가는 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또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좀 ETF 같은 걸로 접근을 좀 할 수 있을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또 동향과 함께 좀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은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참 섹터로 투자하는 거는 아주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테마만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밀어주는 테마가 아니면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차이나 EV 같은 경우도 있고 클린 에너지도 있고 이제 컨슈머 같은 경우도 기대를 받았지만 솔직히 성과가 그렇게 요즘에는 참 괜찮진 않아요. 좀 쉽진 않고 차이나 EV 같은 경우는 IRA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중국 그냥 브로드 시장,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나 약간 요런 걸 갖고 이제 일반 시장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부 섹터에 간다 아니면 어떤 특정 섹터로 간다 하시기에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하겠다 하면은 중국 기본 시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2배짜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니 사실 중국은 또 이 규제, 한 번 규제를 하면은 정말 또 무섭게 기업들을 세게 때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규제가 이 빅테크 기업들 조금씩은 잦아들고 있다, 종료가 됐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찝어주신 뭐 차이나 인터넷 ETF 이런 것들은 자금 유입이 오히려 또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언을 해주신 부분은 이런 것들은 워낙에 또 이런 정책, 규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표 지수로 만약에 중국 경제가 바닥에 왔다는 확신이 있다면 뭐 그런 대표 지수 관련 ETF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번 달 7월 달에 이슈가 되는 다양한 ETF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이 이 이사님하고 마지막 방송인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 좋은 ETF 트렌드를 좀 가장 빨리 또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의 지금 미나리 플러스 이 한이사님과 함께한 방송을 좀 많이 보셨으면은 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AI 이런 것들 또 채권 이런 거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지난 1년간 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 한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이지만은 이 앞으로는 이 저의 뒤에 이어서 나수지 또 후배 특파원, 신임 특파원이 와서 이 한이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ETF 토크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동안 수고를 해주신 한이사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한국에서 다른 비디오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기자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한국에서 페프 한번 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정소람이었고요. 글로벌엑스의 한동훈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다음에 등장할 나수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